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억. 제가 평생 모은 돈 7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10년간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함께 살아온 며느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9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아침 오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쳤습니다. 채소를 팔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녁이면 청소 일을 했습니다. 건물 청소, 아파트 계단 청소.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3년 후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제게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전세로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우리 같이 살자. 어머니 혼자 두면 쓸쓸하잖아. 며느리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제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어머니 모시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잘 챙겼어요. 아침마다 제 약을 챙겨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죠. 명절이면 친정에 다녀와서도 제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차쯤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 좀 관리해드려도 될까요? 응? 왜? 어머니, 요즘 은행 일 처리하는 게 다 인터넷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때 일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 뱅킹 같은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행 가는 것도 귀찮았고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날 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통장을 맡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하면 며느리에게 말했고 며느리는 바로 인출해줬어요. 어머니, 오늘 용돈 필요하시죠? 제가 뽑아드릴게요.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죠.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 얘기를 꺼내면 갑자기 말을 돌리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저축 좀 하세요. 나중에 병원비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 돈 많이 있잖아. 내가 평생 모은 거. 아, 네. 그렇죠. 어머니 통장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나와? 글쎄, 며느리가 관리하는데 잘 모르겠어. 뭐? 내가 내 돈을 모른다고? 야, 그거 위험해. 직접 확인해봐. 친구 말에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내 통장 잔액 좀 알려줄래? 며느리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해줘. 내 돈인데.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혹시 저 못 믿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그날 밤 화가 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혼자 몰래 갔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제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요? 제 통장에 7억이 있었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당연히 봐야죠.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0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거의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총액은 6억 7천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고객님, 이 인출은 모두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인터넷 뱅킹 할 줄도 몰라요.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이 하신 건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제 통장에서 조금씩 빼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며느리가 왜 제 돈을 가져간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너, 내 돈 어디 갔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 통장에서 6억 7천만 원이 사라졌어. 내가 가져간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 친정 쪽에 빚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간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10년 동안 6억 7천을 조금씩 빼가면서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경찰서 가야 해. 이건 범죄야.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6억 7천을 어떻게 갚는다고?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요, 어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얘가 내 돈 6억 7천을 가져갔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보더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예요?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새 싸웠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봤어요. 아들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할게요. 그리고 아내를 고소할게요. 아들 말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거래 내역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수법이 좀 특이하네요.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빼가는데 이 경우는 10년간 조금씩 나눠서 인출했어요. 그것도 정확히 매달 한도 내에서요. 한도요? 네, 보통 하루나 한 달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가 있거든요. 이분은 그 한도를 정확히 지키면서 인출했어요. 그래서 은행 보안 시스템에도 안 걸렸을 거예요. 경찰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기도 묘하게 분산돼 있어요. 명절 전, 월초, 월말. 패턴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거죠. 계산됐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통장 주인이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특히 할머니처럼 직접 확인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법은 처음 봅니다. 보통 가족 간 횡령은 급하게 하다 보니 흔적이 많이 남는데 이 경우는 10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했다고요? 네. 저는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범죄라고 봅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였나요?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장 관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인출이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저를 속인 겁니다. 어머니라 부르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제 약을 챙겨주면서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고소하면 며느리는 감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혼할 거고요. 하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제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고소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소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진실? 네. 사실은 제 친정아버지 빚만 갚은 게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오빠도 빚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해서. 그리고 제 동생도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도 샀어요. 뭐? 네. 어머니 돈으로 5천만 원 내고 아파트 샀어요. 제 명의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내 돈으로 집을 샀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내 집이 갖고 싶었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간 거야? 말씀드리면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맞아. 안 해줬을 거야.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내가 살려고 나를 죽인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와이프가 내 돈으로 집을 샀대. 자기 명의로.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것까지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고소하세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저를 잘 대해줬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돈을 가져가기 시작한 건 통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걸까요? 저는 며느리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한 번만 더 만나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너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야? 아니면 중간에 어쩔 수 없어서 가져간 거야?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 친정빚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오빠비까지 합치면 1억이 넘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빚 없는 집안이라고 알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통장을 맡게 됐을 때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빌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요. 근데 친정 빚을 갚으니까 이번에는 오빠가 도와달라고 하고 동생 학자금도 필요하고 점점 커진 거구나. 네. 그리고 제가 돈을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게 너무 쉬웠어요. 며느리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돈을 가져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너 정말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진짜예요. 저는 제가 돈을 벌면 조금씩 넣으려고 했어요. 그럼 왜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었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항상 다음 달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급한 일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하고 결국 안 넣은 거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내 돈을 가져간 것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니. 10년 동안 나한테 어머니 하면서 내 약 챙겨주고 내 손 잡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진심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제 친정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돈을 가져간 건 잘못이지만 어머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 돈을 훔쳐가?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저를 잘 대해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6억 7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 그 돈이면 저는 요양원에도 갈 수 있고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내일 가세요.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를 고소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남편도 화를 냈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들이 함께 갔어요. 변호사는 저희 얘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요? 네, 며느리분이 할머니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거니까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면 5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이나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라면 진짜 감옥에 가는 거죠? 네, 할머니.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거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며느리분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애는 돈이 없을 겁니다. 다 써버렸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조언은 일단 고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형사처벌도 되고 돈도 돌려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할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할머니 통장에서 총 6억 7천만 원을 인출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친정빚 갚는데, 그리고 제 명의로 집 사는데 썼습니다. 할머니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몰래 했습니다. 왜 몰래 했습니까? 말씀드리면 안 해주실 것 같아서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의자,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정말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피의자가 사과하고 있는데 합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합의요? 네,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을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6억 7천을 어떻게 갚겠어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피의자 할머니께 돈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산 아파트를 팔면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해서 갚겠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6억 7천을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경찰서를 나온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합의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엄마는 돈이 필요해. 6억 7천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엄마,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나를 모셔? 너도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그래도 아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무릎 꿇어야 해요. 제 딸이 사돈댁께 큰 죄를 지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희 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댁 저희 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달라고요? 네. 저희 딸이 감옥에 가면 저희 손주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이가 둘 있다는 걸. 제 손주들. 큰 아이는 8살, 작은 아이는 5살.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돈을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손주들 사진을 꺼냈습니다.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저를 닮아서 눈이 컸고 작은 아이는 아들을 닮았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을까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지 않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는 고소를 취하할까 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와이프는 분명히 잘못했어. 하지만 애들 생각하면 엄마, 애들 때문에 범죄자를 용서하시게요? 범죄자가 맞아. 하지만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야. 그리고 내 손주들 엄마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 여자는 처벌받아야 해요. 아들아, 엄마 말 들어봐. 네 와이프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 네가 혼자 키울 수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아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어. 돈도 중요하지만 손주들이 더 중요해. 엄마, 물론 돈은 꼭 받아야 해. 하지만 네 와이프를 감옥에 보내는 건 엄마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까 말까.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순자야, 용서하지 마. 그런 며느리는 벌을 받아야 해. 또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순자야, 손주들 생각해. 애들이 불쌍하잖아. 모두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결국 결정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며느리를 고소한 박순자인데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합의하고 싶어요. 합의요? 네.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요. 경찰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피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결정했어. 네 와이프와 합의할게.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시겠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손주들 생각하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결정을 따를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하려던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게 다시 한번 뒤집히게 됩니다. 합의서를 쓰기로 한 날 저는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야. 손주들 때문에 고소를 취해야 하는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너 아파트 판다며? 네, 팔면 5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5천만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는 얼마씩 갚을 수 있어? 며느리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잠시 계산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6억 2천만 원이니까 62개월이요. 5년 정도요. 5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이면 저는 74이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5천만 원은 이번 달 안에 주고 나머지는 매달 100만 원씩 갚아. 약속할 수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지키겠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여기 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저예요. 누구세요? 남자가 제 앞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설탐정 김민수라고 합니다. 사설탐정이요? 네, 할머니 아드님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탐정을 고용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시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이지은 씨는 5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바람을 피웠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돈 6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이 남자에게 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이 남자와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옷가게요. 그 초기 자금으로 2억을 썼습니다. 2억이요? 네. 그리고 이 남자 빚을 갚는데도 1억을 썼습니다. 탐정은 계속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또 이 남자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일본, 동남아. 여기 항공권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탐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지은 씨가 산 아파트도 사실은 이 남자 명의로 돼 있습니다. 뭐? 며느리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한 아파트, 사실은 이 남자 명의예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 나랑 결혼하고 5년 동안 바람을 피운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 친정 빚도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 이해요. 오빠 빚도? 동생 학자금도?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다 그 남자한테 쓴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돈을 훔쳐간 거야?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간 저를 속인 겁니다. 어머니라 부르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제 약을 챙겨주면서 그 모든 게 저와 아들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며느리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요? 이지은 씨와 그 남자 현재 동거 중입니다. 동거요? 네. 이지은 씨가 집을 나간 후 그 남자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은? 아이들은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넌 엄마도 아니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애들은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애들을 버리고 남자한테 갈 수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도 싫고 시댁도 부담스럽고 그 사람만 있으면 편했어요.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합의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소를 유지하세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댁 제발. 저는 친정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딸이 한 짓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합의 안 해요. 고소 그대로 진행하세요. 네, 할머니. 잘 결정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애들 생각은 이제 하니? 남자한테 갈 때는 애들 생각 안 했잖아. 어머니, 손 치워요. 당신 이제 내 며느리 아니에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저는 울었습니다. 10년간 속았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내 돈은 다 사라졌고 나는 이제 늙었어. 어떻게 살아?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모실게요. 네가 어떻게? 너도 애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 괜찮아요, 엄마. 우리 함께 살아요. 저는 아들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게 허망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평생 모은 7억 중에서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됐어. 우리 평생 모은 돈 다 날렸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아니면 저를 위로했을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를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했어요. 금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구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통장에서 6억 7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인과 사업하는 데 썼습니다.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습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고 제 약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른을 앞둔 노인입니다. 이 나이에 돈을 다시 벌 수가 없어요. 남은 건 3천만 원 뿐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은 한 달 후 선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산책도 하고 손주들도 봤어요. 손주들은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이 있어서 못 와.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랫동안 올 수 없을 겁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10년간 총 6억 7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속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합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며느리는 7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요. 저한테 애들이 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녀를 생각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며느리는 7년 후에 나올 겁니다. 그때 저는 76이 됩니다. 그리고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와도 갚을 능력이 없을 겁니다. 결국 저는 3천만 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처벌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들아,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은 걱정했지만 제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공원을 산책해요. 산책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했던 시간들. 처음에는 정말 좋았었죠. 며느리가 저를 챙겨줄 때 저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다른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하루하루 살아가지 뭐. 며느리 일은 어떻게 됐어? 재판 끝났어. 7년 선고받았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 그런 며느리는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합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TV를 봅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큰 손주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왔구나. 저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손주는 조심스럽게 제 뒤에 숨었어요. 작은 손주야, 할머니야. 이리 와. 작은 손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일이 있어서.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던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리 손주 엄마를 사랑하지? 큰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해. 그럼 됐어.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도 너희를 사랑해. 그거 잊지 마. 큰 손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며느리가 보고 싶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이 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접견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 할까요?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만나지 마세요. 그 여자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 일주일 후 저는 구치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며느리.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유리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고 그 남자한테 빠져서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유리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졌어요. 제가 구속되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역시 그랬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 네, 이제 알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어요. 어머니, 남편, 아이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면 평생 걸려서라도 돈 갚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진짜 잘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너는 7년 후에 나와. 그때 나는 76이야. 어머니,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 건강할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어머니, 너는 내 돈을 가져갔고 나를 배신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처음 3년은 너 나한테 잘해줬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때를 기억해. 네가 내 약 챙겨주고 내 손 잡아주던 거.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야. 어머니, 진심이었어요.
처음 3년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이들 생각해. 7년 후에 나가면 애들을 잘 키워. 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안 할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며느리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에 대지는 않았어요. 잘 지내.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복권을 샀어요. 로또 한 장. 당첨될 리 없지만 그래도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엔 부족하니까요. 집에 와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47만 원.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등록했습니다. 무료 급식도 받을 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요. 한 달 후 아들이 또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뭔데?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엄마 건강하셔야죠. 저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매주 저를 찾아왔어요. 용돈도 주고 반찬도 해다 줬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들은 계속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 생각나잖아. 아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자주 올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저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짓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6년 후에 나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이질은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6년 후면 저는 76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요. 어렵지만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고 정부 지원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배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 저는 며느리에게 7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며느리가 나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저는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돈 관리는 투명해야 합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꼭 확인하세요.
저처럼 10년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둘째, 믿음도 중요하지만 확인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니까 믿는다, 며느리니까 믿는다. 그 믿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확인하세요. 저도 중간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넷째,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저는 처음에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손주들 생각도 나고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고를 했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노후 자금은 분산해서 관리하세요. 저는 한 통장에 7억을 다 넣어뒀어요. 만약 여러 통장에 나눠뒀다면 피해가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돈을 한 곳에 모아두지 마세요. 여섯째,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곱째,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제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며느리나 사위 또는 다른 가족에게 돈 문제로 힘드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피해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곳이 많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